우리나라 국민들 자산 분포를 보면 부동산이 한 80이 넘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현금 예금하고 주식 시장까지 해서 한 20 좀 안 되는 상태인데, 항상 보면 자신들의 자산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그쪽의 변동에 의해서 삶 자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포트폴리오 약간 다변화가 필요한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투자시장에 대한 사이즈가 좀 커질 필요는 있죠. 좀 리밸런싱을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군요.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대해서 매력도를 높이는, 그래서 국민들의 자산을 좀 더 다변화시키는, 그게 목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어떤 가격의 일방적인 변동에 의해서 흔들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경제 더하기 연구소 대표이신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법 개정 최초 발의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 내가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 거 맞나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음.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일 어.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은 완료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의원을 그만둘 때 동료 의원들한테 꼭 해줘. 해서 발의도 부탁을 했고, 발의하는 거에서 제가 도움도 줬고 했기 음.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들이 당연히 법안 발의하고 수많은 법안을 하는데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어떤 조건을 바꾸는 법안은 많지 않거든요. 음. 근데 그걸 최초 발의했던 분, 그리고 그게 기본적인 취지라든지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저는 자기 전에도 만약에 내가 이용우다 그러면 나 참 나라를 위해 큰일을 했어 이럴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상법 개정을 당시에 법무부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상법은 일종의 경제법에 있어서 헌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모든 경제 행위의 그렇죠. 기초가 되는 법.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조항이 헌법 119조 1항과 2항에 있으면서, 2항이 경제 민주화와 음. 분배를 위해서 국가가 자유로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들이 먹힐 그 근거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조항 자체는 경제법에서 헌법을 바꾼 음. 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나 생각합니다. 경제법에서 헌법 바꾼 사람이야.' 요런 느낌으로다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되게 많이 따져 봤는데요. 그래서 약간 자산 시장까지 좀 얘기를 이번 시간에 넓히고 그다음에 소비 시장까지도 좀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많이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부동산은 지금 초반에 되게 랠리가 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를 엄청 세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멘트들을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안 하겠다를 비롯해서. 물론 너무 심하게 올라가니까 대출 수도꼭지를 잠그긴 했는데요. 반면에 금융시장은 되게 초반부터 "나 이거 발전시킬 거야. 상법 개정시킬 거야. 코스피 5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러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을 좀 금융 쪽으로 좀 옮기려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서 생기는 의문은 아무리 옮겨도 부동산이 이따만한데 요만한 금융시장이 옮겨지나? 그래서 부동산에 쏠린 어떤 과도한 투기적인 어떤 분위기를 해소할 수준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해소할 수는 없겠죠. 없다. 그러나 네. 우리나라 국민들 자산 분포를 보면 부동산이 한 80이 넘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현금 예금하고 주식 시장까지 해서 한 20 조금 안 되는 상태인데, 한 항상 보면 자신들의 자산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그쪽의 변동에 의해서 그 삶 자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음. 포트폴리오 약간 다변화가 필요한 상태고,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그 투자시장에 대한 사이즈가 좀 커질 필요는 있죠. 좀 리밸런싱을 해야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군요. 되죠. 그런 음.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보다 음. 금융 쪽 금융자산에 대해서 네. 매력도를 높이는, 어. 그래서 국민들의 자산을 좀 더 다변화시키는, 그게 목적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야지만 어떤 가격의 일방적인 변동에 의해서 흔들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워낙 많은 우리 자산이 쏠려 있다 보니까 정책을 낼 때도 항상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변화가 되면 그 정책의 룸도 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겠네요. 예. 미국 같은 경우가 자본시장 금융자산의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중점을 두지 않더라도 음흠.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4021K 같은 퇴직연금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음. 이제 그런 어, 국민 자산들의 다변화라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리밸런싱 시도에 저항하는 움직임도 함께 읽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굳게 믿고 있고 '이거 흔들리면 안 돼.'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잖아요. 그건 존중해야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강고한 이런 있죠.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팬데믹 이후로 유튜브에서 주식 정보 같은 것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보통 이런 분들은 SNS로 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용하는 채널도 다르고 유통되는 정보도 다르다는 인상을 받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리고 붙어야 될 싸움이다. 어, 싸움은 아,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게 예. 갈등에 익숙해서. 음, 네. 어차피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고요. 사실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부동산 하나 있는 거 음. 또 자녀들한테 넘어갈 거고 그게 과연 부동산으로만 될 거냐 다양하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건 시간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때 밸류업 요거 짚고 가고 싶은데요. 아니 윤석열은 뭐 했대? 이런 분들이 많으시지만 나름 시도한 게 있었습니다. 밸류업 프로젝트.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 워낙에 주식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으니까 뭐 우리는 이유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를 업시키자, 가치를 업시키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실패했다고 보세요? 사실은 상법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후퇴를 하면서 음. 대안으로 가져온 건데요. 원래는 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상법 개정. 근데 밸류업의 핵심은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설명하는 게 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흠.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4% 비용이 들죠. 그럼 4%를 인정 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자 많이 은행의 쳐줘야죠. 그렇죠. 보통 두 배 칩니다. 두 배나 네, 그냥 쳐요? 조달 비용이 두 배나? 두 배라고 칩니다. 어. 그러면 회사가 부채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음흠.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냈을 때 그 두 개가 다 비용이거든요. 음. 그 비용이 이제 가중평균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네. 비용이에요. 비용이죠. 그러면 또 원리는 뭐냐면 수익률은 어떻게 될 거냐. 음. 문제는 수익률이 이 비용을 비용보다 넘어서면 그쵸. 압도해야죠. 그게 문제 없는데. 그러면 바로 PBR 1 이상이 됩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PBR 1 밑에 있다는 건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면 그것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음. 그래서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점을 둔 거는 바로 그 지점. 자기 자본 비용이 얼마 드냐, 회사가 얼마냐,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하면 얼마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냐, 이걸 공시하고 주주한테 설명을 하게 했어요. 우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그죠? 건가요? 바로 투자자들한테 내가 쓰는 돈의 비용은 얼마입니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 수익을 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해왔어야 돼요. 그런 걸 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말만 된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때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일종의 경영 정보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강제 사항도 아닌데 내가 왜 하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내면 그럼 이제 배당이든지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요구를 듣게 되는 것이 두려우니까 또 안 하고 이렇게 근데 악순환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게 어, 제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의 CEO나 IR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저한테 맡겨주세요. 잘해줄게요. 사기꾼이지 그럼 그죠?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사실 보면 네. 자본시장이나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시 의무입니다. 투명성. 네. 공시를 하고 그 공시가 잘못되면 처벌이 아주 강한. 음. 그래야지만 약속이잖아요. 그쵸. 아까 신뢰의 문제. 신뢰. 관통하는 이슈 제 예. 단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투자자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시장이 돼가고 있다. 초입에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그래도 좀 땅을 다져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눈을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 쿠폰이라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통과가 되고 이 부분에서 그 얼마를 어디서 쓸 수 있나라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건지 만약에 우리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위주로 듣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의미가 있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보면 음. 소비 쿠폰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사안은 아니고요. 일회성. 일회성이면서 지금 자영업자나 주변을 보면 우리 음. 경제가 거의 빈사 상태거든요. 네. 게다가 작년 내란 사태를 해서 소비 심리가 너무나 죽어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빈사 상태 응급 조치는 어. 해야 된다. 응급조치 응급 개념이다. 조치를 할 때 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1리터를 줘야 된다, 2리터를 줘야 된다. 그런 계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살리고 수면을 봐. 올리는 게 음.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채무 문제가 네. 있는데 우리나라 요번에서 아마 그 부채 비율이 한 49%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아주 높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재정적자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GDP 대비 예, 재정적자 비율이 49%다. 요번에 추경까지 하면 네.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그 스피드는 좀 빠르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는 재정 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거냐. 이를테면 세수. 세수죠. 근데 저는 이제 세수 확보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근로소득자 중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의 비중이 한 37, 8% 됩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많죠. 어허. 그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것 과정. 어. 이게 필요한 과제일 겁니다. 그거 어렵다 근데.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예. 사실 그 과세 기반을 가장 많이 확충한 사람은 박근혜 정부 때 세액공제제도 정비해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오리털의 깃털을 아프지 그렇죠. 않게 뽑는다는 그때. 예, 네. 바로 그 시점인데 음흠. 사실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얼마가 필요하면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조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 누구나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싫죠. 싫어하죠. 예. 싫지만 우리 학급을 운영할 때도 이거 필요하면 낼 수 있는 기꺼이 낼 수 있는 해야 되거든요. 기꺼이 내려고 하면 이 돈은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쓰이고 이렇게 허투루 쓰이지 않습니다는 설득하는 과정. 결국 또 신뢰의 문제가 되네요. 이게 바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국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네요. 결국 그- 그것의 혜택은 당신이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설득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대표적인 거가 이렇습니다. 이 IMF 위기 이후에 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약분업과 개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세석에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중환자실에 갔어도 그 전에는 중환자실에 가면 그 집안 파산이었거든요.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치매 돌봄이라든지 병원에 가면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한테 했던 소리, 야 이거 어려울 때 이거 하는 거 좀 좋아지면 하면 안 돼. 근데 그건 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그런 사람들 지금 와서 어르신 아파 보고 하는데, 야 우리나라 너무 좋더라. 안 했으면 병원- 어쩔 뻔했어. 병원에 갔을 때 암 환자 나이가 드신 분 이러면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그 부분 잘 네.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거의 비용 많지 않습니다. 과거 파산의 각오까지 했던 시절과는 굉장히 많이 전혀 달라졌다. 달라졌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군요.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 음. 때문에 그런 부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으나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본 제3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다. 왜냐하면 37%에 해당하는 그 분들이 일종의 그분들이 이제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소득이 낮았거나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반론 또 딱 떠오르죠. 아니 이게 없는 사람들한테 더 걷자는 얘기냐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허. 저는 여러 가지 세목들이 많지만 그 지금 연말에 정산을 할 때 연말 정산 하잖아요. 네. 아니면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얼마 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죠. 왜냐하면 공제 제도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그러네요. 자기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그쵸. 정도 소득이 되면 통제 불가입니다. 저는 예, 그거. 그쵸. 아. 그렇게 하는 음. 좀 단순하게 정비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부터 예. 차근차근 하는 방식으로 목표는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저희 소비 쿠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소비 쿠폰이 당장 일단 응급처치 일단 사라 이렇게 하면 일단 돈은 돌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물가가 2%대고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니고 목표 수준 안에 들어와 있다고는 하나 문제는 장바구니 물가. 보통 우리가 범인들이 먹고 마시고 교환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물가가 좀 높다 보니까 소비 쿠폰도 사실 그런 데서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높아져 있는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물가에는 영향을 줄 거고요. 결국 그건 감수를 해야 되는 물가 거군요. 감소하는 건데 아, 이제 그걸 이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네. 통화 정책, 한국은행하고 협조해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의 문제. 돈을 좀 풀어야 그다음에 하나? 돈 그 돈을 좀 조절을 해야 해야 될 되는구나. 부분이 있고요. 걷어들여야 되는구나. 두 번째로는 물가 수준이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유통망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음흠. 중간에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하는 과정이 아닌 네. 직거래 방식이라든지 생산자와 음. 소비자 직접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직거래 방식이라든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그것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될 건데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참 손 많이 가 보이네요. 예. 근데 해야 될 일이죠. 어.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급하게 하지만 음흠. 또한 이건 구조개혁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조개혁 문제는 정말 따박따박 해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어. 여기에만 쏠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요거 잡겠다고 저걸 포기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될 수도 그렇죠. 있다. 이 부분에선 행정가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를 좀 발휘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말씀하신 부분은. 왜냐하면 현장을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네. 직접 겪어본 게 있기 때문에 음. 사실 보면 정책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더 중요합니다. 음. 정책하는 사람이 음. 이런 의도였다. 근데 의도는 의미가 그치. 없고 아무런 의미 없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과가 어떤 걸 음.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 정책을 했을 때 이 효과는 어디로 갈 건가를 음. 면밀하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현장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책은 어디에다 어떤 경로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는 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할 겁니다.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대표님이다 보니까 그런 통찰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드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고 보니까 어떤 취지, 이념에 대한 선언보다는 이게 행정 영역이랑 실제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될 것이다라는 방식의 발언을 많이 한다는 예. 것을 깨닫게 되네요. 부분 지적해 주시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비 쿠폰과 함께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던 추가 경정 예산에서 배드뱅크 설립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또 많이 그 예상되는 그 반론들 또 있었죠. 아니 그러면 성실하게 돈을 갚은 사람은 호구가 되는 것이냐? 응? 도덕적 해이가 바로 이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배드뱅크에서 7년 뭐 이상 못 갚은 사실 그 사람이 이른바 악성 예, 채무. 악성 채무에 네. 있는 사람을 네.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두고 경제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좋을 거냐. 오히려 어차피 못 갚을 돈 음. 없애줘서 새롭게 경제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좋을 거냐 음.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음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 경제 주체를 아예 소거하느니 그 사람을 그럼요. 제대로 다시 무대 이건 이제 위에서 뛰게 배드뱅크로 해라. 해서 이제 소각하는 방식이고요. 음. 그다음에 2023년 12월 달에 통과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주도됐던 법인데 선제적 채무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거 그때 참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 했었던 어. 그게 네. 그런 거거든요. 네. 현재적 재무 그 조정. 기업은 음. 법정 관리 가기 전에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음. 개인은 신용 회복 절차가 있어서 못 갚아야지만 됩니다. 아. 근데 그게 아니고 몇 개월 이후에 이 상태로 가면 나는 디폴트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 음. 3천만 원 미만의 빚을 가진 사람은 음. 금융기관에 가서 나 못 갚을 것 같다. 음. 그러니까 미리 채무 조정을 해줘 어. 하는 게 채무자의 기본권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원금을 좀 깎아줄까, 이자를 깎아줄까, 만기를 연장해줄까. 이러면 더 생활을 할 수 있고 정상여신이 될 수 있잖아. 음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깎아줘도 대손충당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흠. 그럼 건전한 채무로 해서 그걸 관리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음흠. 이런 제도까지 네. 마련돼 있고요. 어. 작년에 10월부터 시행령이 시행됐기 때문에 각 은행이나 다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되고 있을까요? 원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아직은 많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꼭 좀 더 홍보를 하고 네. 사실 보면 채무 상태로 계속 뭐 모래주머니를 차고 행동을 하고 물속에 빠지는 것보다 음.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음흠.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음. 영국이나 호주나 독일 다 기본권으로 보고 있고요.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실 채무를 제3기관에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은행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매각 채권을 6개월이나 1년마다 어떻게든지 체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겠네 은행은. 하기 싫고 그냥 소각해 버리죠. 네. 깎아줘 버리죠. 어. 그게 오히려 은행 부채도 악성 부채를 해소하는 가지고 있는 방안이고. 것보다 그다음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써버리기 때문에 이익이 줍니다. 그쵸. 그럼 세금을 적게 내게 되잖아요. 아. 그 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익이 주는 방식이면 안 할 텐데 예. 그것이 세금 혜택이 있으면 그런 유인을 통해서 기업은 어. 은행 그 당시에 은행 지주 회장들이나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들은 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아. 임의적으로 부채를 그렇게 조정을 해주면 배임이 주- 될 수도 있겠죠. 주주에게 배임의 이슈가 그렇죠. 있다. 근데 법이 정비가 되면 그렇네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규정을 만들고 음흠. 하면 된다. 그다음에 음. 국세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러면 이거 세금 조정 행위라서 탈세 이슈가 있는데 이런 건 탈세로 보냐 했더니 일반적이면 탈세인데 음. 이 경우는 그 법적 근거가 있고 금융감독원의 규정이 있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의된 규정에 따라서 한 거는 국세청에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규모도 스스로 통제할 것 같은 게 이익을 막 깎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허. 봐서 어떤 사람은 뭐 많이 해줄 수 있을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해줬는데 또 디폴트가 나면 그건 자기의 책임이잖아요. 음흠. 이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음. 건강한 경제 생활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럴 해저드 이슈가 네네. 있습니다. 음. 근데 개인 회생법에도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음흠. 금융기관이나 그 회복기관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뭐 속이면 아마 벌금과 징역형이 있을 겁니다. 징역형.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아까 속였잖아요. 음. 속이면 속인 거에 대한 절반절반이니까. 페널티를 아주 강 명확하게 해주는 거. 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뭔가 제도적인 정비가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딸려서 발전하게 될 이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부에서 네. IR이라든지 민사 쪽으로 어떻게 그 시장이 발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지금 말씀한 건 들어보니까 은행의 어떤 업무 고도화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은행이 지금 솔직히 조금 제가 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을 좀 쉽게 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고민이라든지 그러면 사업이 정교해지겠죠. 그 은행이 응. 가장 중요한 게 대출 심사 능력이고요. 음. 그 은행에 이제 임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 KYC라고 해서 Know Your Customer입니다. 음. 당신의 고객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내는 게 임무입니다. 근데 그냥 맨날 집 기고만 그렇죠. 빌려주잖아요. 부동산 담보 대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네. 신용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게 음. 의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은행가 격언인가요, 그게? 그건 은행의 임무입니다. 임무인가요? 예. 그거 안 하면 네. 저기 감독원 검사 나오면 그 징계받습니다. 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어느 회사에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다 음. 하면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판만 있는 회사인지 음. 직원이 몇 명이라는데 진짜 직원이 맞는 건지 확인 안 하고 대출하면 그건 다 허위 대출이거든요. 그쵸. 그게 은행이 가져야 될 임무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이나 음.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도 음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못하면. 그래서 현재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 음.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해 주셨을 때 음. 대출금이 이제 디폴트가 났잖아요. 그럴 때 그거에 대해 그 디폴트 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담보하고 담보가 모자라면 개인한테 계속 추심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추심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네가 빌려줄 수 없다는 아니 이만큼 빌려주면 평가를 안 못 되는 거를 했으니까 책임을 제대로 져라. 근데 그래서 왜 추심 왜 했던 거죠? 그걸 2018년에 도입을 했는데 음. 은행에서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택금융공사에서만 하고 공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일반 은행까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때 생겼던 현상이거든요. 음. 이런 겁니다. 집 가격이 5억인데 그걸 담보로 4억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집 집이 가격이 3억이 됐다. 그럼 4억을 갚으려고 이 집 가져가. 이게 미국에서 있는 조항입니다.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되면 나한테도 바로 손실이 온다는 걸 인지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거 2억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면 더 조심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관행은 뭐냐면 담보가 있으니까 그걸로 받으면 되고 음. 나 모자라면 추가 추심하면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이런 믿음까지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요? 예. 이제 그런 제도들 변화들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거기에 핵심은 고객의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체크해라. IMF 위기가 왔던 경우도 다른 경우 은행이 회사에 돈 빌려줬는데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좋은 걸로 평가해서 위기가 온 거거든요. 빠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뭔가 얘기를 쭉쭉 들으니까 여하튼 지금까지 진행된 제도 변화는 제대로만 꾸리면 훨씬 좋은 자본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우리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실물까지 따라붙으면 5천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변수 하나를 따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구의 대통령인가 미국의 대통령인가 트럼프 얘긴데요. 이게 궁금해요. 왜 최근에 있었던 이슈라서 여쭙고 싶은 건데 8월 1일까지 또 한 번 기다려주겠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한국과 일본에 공개 서한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 일본은 1%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절절 기고 있는데 너무해요. 근데 우리나라한테도 아니 니네한테 뭘 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텐데 너희가 뭘 할 수 있을지 적어서 갖고 와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빨리 가서 협상에 나서야 되는지 아니면 최대한 버텨서 25%를 그냥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 좀 궁금해요. 어떤 전략이 나을까요? 사실 상호 관세는 음. 다 같이 붙는 거기 때문에 음.
동일한 조건이 돼 버리죠. 음흠.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하는 상태가 되고 뭐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는 더 높게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큰 영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음흠. 그리고 보면 90일 유예를 했다가 또 8월 1일까지 유예한 거예요. 맞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가 약한 모습 보이는 거예요. 약하다. 자기 패가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음. 실제로 보면 트럼프가 그때 어떤 그 자본시장에 대해서 한번 했다가 뭐 그다음에 이틀 만에 그 백지화했잖아요. 그러면 국채금리 올라가는 거 국채금리 보고. 올라가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가 갚아야 될 부채가 늘어나고요. 그날 주식시장 빠졌는데 아까 401K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영향을 주는 행위거든요. 내 연금 어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되죠. 예. 바로 그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몇 가지 카드를 보였어요, 우리한테는. 조선 이야기했죠. 항공 배 구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태평양 전단을 유지하는데 배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우리밖에 못 만들거든. 중국 아니면. 중국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미국 내에서 원래 만들게 돼 있거든요. 법상으로는 못 만들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 여러 가지 우리한테 원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비치고 있는데 거기서 맞아요 이러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최우선이고요. 아마도 또 8월 1일 되면 또 뭔가 할 거예요. 그래요. 대표님은 또 과거에 또 현장에 계실 때 협상 같은 것도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상대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게 더 잘 읽히실 것 같아요. 트럼프는 지금 막 쫄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말은 해놓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말도 못하고. 예. 원하는 거 그거죠. 관세 수입을 높여서 감세했던 걸 캄프라치라고 예, 하죠 전문용어로. 커버할 수 상쇄시켜야 있느냐. 되는데. 근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관세 저거 가면은 그 트럼프 정치 기반인 미국 중서부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생겨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 생활 물가 올라가면 이제 또 못 견디는 겁니다. 사실 바이든이 상당히 잘했지만 바이든이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자금 회수가 안 돼서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거거든요. 이 상태로 갔을 땐 물가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변수에는 이렇게 대처하라는 이런 조언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 대내적인 환경에서 조건 변화가 뭔지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에서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쭉 들으니까 좀 시야가 확 넓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더하기를 하실 거라고 하시니까 종종 저희도 찾아와 주셔서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더하기에 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뭐 필요하시면 제가 경제 상황은 항상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말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